다음에 이제 한국전쟁의 배경 나왔습니다. 백그라운드. 자, 아까 우리가 민족 분열의 원인을 어디서 봤습니까? 독립운동 당시에 이미 좌파, 우파의 노선 대립이 있었다. 이념 대립이 있었죠. 체제 대립이 바로 이념 대립이에요. 그래서 좌익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했고, 우익들은 자본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했다. 거기다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결국 뭐냐?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사회주의 체제를 대표하는 소련이 서로 어때요? 자본주의 시장 확대와 공산주의 세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결국 냉전 체제가 결국은 한반도에 와서 이렇게 극단화되더라. 알겠어요? 결국 그들의 이해관계가 또 우리 민족 내부의 이념적인 갈등이 우리 민족을 분단으로 가게 만들었고 1945년 9월 달에 완전히 이제 38선 왔다 갔다를 못하게 됐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남북 단독 정권이 수립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친미 극우적인 이승만 정권이, 그 이승만은 입만 떼면 맨날 북진 통일이야. 가자 북으로 쳐들어가서 저 압록강 물을 3일이면 우리가 떠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북진 통일을 주장해. 쥐뿔도 없는 것이,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알았어요? 이게 바로 그 이승만의 유명한 북진 통일론입니다. 북한은 또 뭐냐? 친소, 소련과 친하고 극자 김일성 이놈이 결국 북한에서 권력을 집으로써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된다. 알았어요? 저 미 제국주의자들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 인민들을 착취하고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대 세습적인 이런 기형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냈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은 상호 비난을 밥 먹듯이 하더니 결국은 잦은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벌써 어때요? 6.25가 터지기 이전에 이곳저곳에서 산발적인 전투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미국은 어때? 애매모호한 태도. 이 미국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뭘 말하느냐? 에치슨 라인을 그었어요. 당시 미 국무장관인가요? 이 에치슨이 만약에 유사사태가 벌어지면 우리 미국은 이렇게 한반도를 포기하고 이렇게 일본까지만 방어하겠다. 이게 바로 에치슨 라인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마치 에치슨 라인을 그음으로써 야 이거 봐라. 우리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가면 미국이 남한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김일성이 판단하게 만들었대. 이게 바로 유명한 브루스 커밍슨가 하는 미국에서 우리 한국 역사를 전공하는 교수님이 있죠. 그 양반이 이제 하는 주장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에치슨 라인을 걸은 것은 미국이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북한과 소련의 남한 침공을 뭐하게 만드는, 그 서두르게 만드는 하나의 미끼였다, 이게. 그 떡밥을 던져준 겁니다. 너네 한번 쳐들어와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틈에 소련 놈들한테 빼앗겼던 북한까지 그냥 사거리 다 그냥 원자폭탄 갖고 한번 덤벼버릴 거야. 이런 그들의 어떤 획책이, 자본주의 체제를 확산시키려는 그런 획책이 작동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뭐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보세요. 아마도 그런 미끼를 던졌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6.25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군이 남침을 6월 25일 날 새벽에 결국 쳐들어와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됐어요. 이승만이 도망갔습니다. 이 나쁜 놈이라는 게 말이에요. 내가 이승만 나쁜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봤는데 특히 여기서 제일 간악하고 나쁩니다. 서울 도망가면서 뭘 했느냐? 한강대교를 폭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을 건너지 못하게 다 다리를 폭파시켜버렸어요. 이유는 뭐야? 인민군 탱크가 건너오는데 시간을 벌려고. 그래야 지가 빨리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때? 대전까지 도망갔어. 대전에서 방송한 거야. 뭐라고 방송했냐? 서울 시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군은 여러분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서울을 사수할 겁니다. 저는 이미 도망가 있으면서. 이게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거짓말하는 지도자가 말이야 가장 나쁜 지도자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말이야 국민을 속이고 지 목숨을 연명하고. 서울 시민들 어때? 대통령이 서울을 지킨대. 인민군 대포 소리 한두 번 들어봐. 맨날 저 새끼들은 38선 부근에서 맨날 총질해야 돼 하면서 대포 소리가 나도 태어나게 있었으면 도망 못 가고. 근데 막상 말이야 서울로 이제 인민군 탱크가 들이닥친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막 개나리 벗짐 싸가지고 허겁지겁 가보니까 다리가 다 끊겨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부서진 다리로 말이죠. 하얀 옷을 입은 우리 피난민들이 말이지 그냥 닥치닥치 붙어가지고 부서진 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장면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그 당시 위정자인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국민 사기극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다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인민군 휴하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때? 9월 28일 날 서울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 돌아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 야, 지난번에 도망 안 가고 인민군한테 협력한 새끼들 다 나와 해가지고 막 다 죽였어요. 알겠어요? 이러니 말이야. 어쩌라고지 서울 시민들은. 도망 못 가게 다리 잘라놓을 때는 언제고?
도망 못 가고 있었다고 인민군한테 협조했다고 죽이는 건 언제고 태극기 날리고 이런 데도 막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게 말이지 비일비재 있었습니다. 알겠죠? 이게 사실은 뭐냐? 우리 역사의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사상이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다고 같은 민족을 서로 이렇게 죽인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모순덩어리입니까? 그래 안 그래? 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될 그런 장면이겠죠. 시가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도망갔어요. 그 다음 이제 7월 달에 드디어 7월 1일 날 미군이 개입했습니다. 오산 전투에서 미군 장군 한 명이 또 포로로 잡혔죠. 대전협정에서 이 유명한 대전협정에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 군사작전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군사작전권을 미군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알겠죠? 이승만이. 그리고 대전전투 패배 이후에 낙동강까지 후퇴 이 지도 안에 그런 내용들이 사글이 나죠. 최후 방어선을 두고 여기가 최후 방어선이야. 낙동강을 근거로 해서 결국 이제 다시 인천 상륙작전을 다 감행하고 1950년 9월 15일이죠.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때? 다시 진격. 그래서 11월 달에 압록강까지 여기까지 밀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 그 메가더가 야 우리 가서 압록강 건너서 만주까지 먹어버리자. 만주에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자. 이런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누가 개입? 10월 25일 날 중공군이 개입함으로써 다시 1월 4일 날 후퇴합니다. 이게 유명한 일사후퇴죠. 그래 안 그래? 일사후퇴. 그러다가 이제 판문점 부근에서 38도선 부근에서 여기서 그 휴전 협정이 조인돼서 결국은 현재까지 휴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중단돼 있는 상태예요. 휴전 중이야. 그러므로 한반도는 아직도 여전히 전쟁 중이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휴전 기간이 너무나 오래돼 있으니까 마치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이고 알겠어요? 동원령이 떨어지면 젊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다시 총 메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그런 숙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반도 안에 평화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전쟁 상태를 종결 짓고 휴전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북한이 막 핵 지랄하고 미사일 쏴대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군사 강국이 돼서 뭐 일본을 막 먹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야. 그렇게 위력 시위를 함으로써 남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게 만들고 결국은 미국이나 남한을 움직여서 평화협정을 이끌어내려고 그래.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 북한도 말이에요. 북한도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일 거예요. 아마.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가 경랑에 빠져 있는데 이 경랑기에 알겠어요? 이 경랑기에 이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피해 나가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잘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어쩌면 1차 대전은 그 발칸반도에서 일어났고요. 알겠어요? 2차 대전은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됐지만 3차 대전은 알겠죠? 3차 대전은 한반도에서 터질 가능성이 커요. 알겠어요? 그런 만큼 우리는 우리 위기 관리를 잘 해야 세계 평화에 그게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세계적인 모순이 한국 안에 다 모여있어요. 가장 세계에서 그냥 빼어난 그런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한국, 경제적으로 가장 뒤떨어진 그런 북한, 알겠죠?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핵까지 갖고 있는 북한, 알겠어요? 군사적으로는 미국한테 의존하고, 일본과 중국 틈바구니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한국, 이런 여러 가지 모순들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될 당면한 이 시대에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이제 2기는 뭐냐? 국군과 유엔군이 총 공세를 했던, 아까 다 봤죠? 인천 상륙작전, 9월 28일 9.28 서울수복, 그 다음에 10월 19일 평양 입성, 압록강 진격, 북한군 테러 차단하고, 이거 보세요. 이때 이제 갑자기 우리가 다시 올라가 버리니까 북한군이 미처 못 올라간 놈 여기 봐. 허리를 잘라버렸잖아. 인천 상륙작전. 그래서 여기 못 올라간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빨치산, 지리산으로 다 들어갔죠? 그 지리산 빨치산 투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북한군 테러. 그 다음에 3기는 김일성 구원 요청에 의해서 중공군이 개입해오고 중공군 개입으로 한겨울이죠. 1월 4일 날 51년 일사후퇴를 단행했습니다. 제4기는 전선교착기. 이게 이제 우리가 고수인가 나오는 그 전쟁 영화 뭐죠? 고지전, 맞아. 고지전. 그 고지전에서 보던 그런 교착기예요. 알겠죠? 전선교착기. 그래서 유엔군과 국군이 총반격에 서울을 탈환하고 휴전선 부근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는 소모전이 있게 됩니다. 미군의 북한 지역 맹폭격이 있게 되고, 이 당시 이제 그 미군 폭격기 비행사가 쓴 그 당시
전쟁 중에 쓴 일지를 보면은 미국 그 비행기가 가서 얼마나 폭탄을 많이 떨어뜨렸는지 평양 시내에 기둥이 있는 건물,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 있는 건물이 거의 없답니다. 두 채가 남고 다 건물이 다 부서져 버린 그런 그 아수라장이 됐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게 바로 북한입니다. 전쟁을 먼저 일으켰지만 북한이 그냥 쑥대밭이 돼버렸다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빨치산 토벌과 함께 공비 수탕작전 속에서 남쪽에서는 엄청난 또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예,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1951년부터 예, 53년까지 결국 수전협정 기간이 길어지면서 알겠죠? 53년 7월 달에 수전협정이 맺어지게 됐습니다. 자, 6.25가 끝난 이후에 이제 예, 제1공화국 이승만은 1948년 예, 대통령 간선제에 의해서 그죠?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처음에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국회에서 뽑았죠. 그리고 4년 임기에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었어요. 이게 제1공화국이야. 그런데 1950년 예, 5월 30일 날 6.25 전쟁 중입니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 일대 그 재헌 의원 선거가 1948년 5월 10일이었죠. 이 그 재헌 의원을 뽑던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50총 선거에서는 참여하지 않던 좌익이나 중도 좌파 또 중도 우파 이런 사람들이 대거 선거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예, 그 재헌 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제2대 그 의원들이 알겠어요? 국회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게 되면은 이승만이 떨어질 게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승만의 재선이 불투명해지자 뭐 했어요? 1952년 전쟁 중에 헌법을 바꿨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발췌 개헌이죠. 발췌 개헌. 그래서 예, 대통령 간선제를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고 알겠어요? 국회에서 대통령 뽑던 것을 국민이 직접 뽑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에 뽑히게 됐다. 2대 대통령.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1954년 6.25가 끝난 이후에 4.4.5입 개헌을 단행해서 아주 웃기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개헌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을 두 번밖에 못 하잖아. 그래서 4년 임기 중임제가 규정돼 있었죠. 그런데 중임제를 철폐해야 이승만이 한 번 더 해먹을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헌법 개정을 발의를 했어. 근데 그 당시 3분의 2선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올림해가지고 4.4.5입 해야 되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 수학자인 최모친가를 등장시켜가지고 말이야. 야, 4.4.5입해서 반올림하면은 이 정족수로도 가결된 걸로 봐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부결된 개헌안을 그 다음에 다시 본부에 통과시켜버렸어요.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4.4.5입 개헌이죠. 그래서 대통령 중임 제한이 철폐되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한해서는 대통령을 여러 번 해먹어도 괜찮다. 알겠죠?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1950년에 신익희하고 붙었는데 이 신익희가 선거 유세 도중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거저먹기로 3대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진보당 소속의 조봉암이 굉장히 많은 득표율을 얻게 됐어요. 의외로 선전하게 됐습니다. 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좌익의 지도적인 사람들은 거의 다 북한으로 넘어갔지만 되게 이제 민중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좌파적 성향, 그 당시 이제 중도 좌파적 성향의 이런 후보라고 볼 수 있죠. 조봉암이. 근데 이 조봉암이 출마하니까 조봉암을 많이 밀었단 말이야. 이걸 보고는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이 어떻게 했어요? 보안법을 개정해서 조봉암을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1958년에. 그래서 이게 바로 진보당 사건이라고 유명하죠. 진보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이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을. 그래서 보안법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60년 3.15 부정선거를 드디어 저지릅니다. 그죠? 자, 이제 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데, 이 4대 대통령 선거 때는 조병옥이 경쟁자로 나섰는데, 이 조병옥도 당시에 병이 들어가지고 미국까지 수술받으러 갔다가 미국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냥 혼자 단독 출마돼가지고, 이승만은 이미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승만이 나이가 너무 많아.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대통령 당선됐지만, 갑자기 이 노령에 늙어가지고 병이 들거나 치매에 걸리거나 하면 대통령 유고시에는 누가?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앞에 그 3대 대통령 때도 부통령은 오히려 민주당 그 후보가 부통령이 됐단 말이야. 또 그런 일이 생기면은 예, 죽 서서 개 주는 꼴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대통령 당선됐지만 대통령이 노망하거나 아니면 병들어 죽어버리면 다른 당파가 민주당 후보인 부통령이 그 민주당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막으려고 부통령도 반드시 자유당 출신인 누구를 그 당선시켜야 된다.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통령 이기붕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아는 웃지 못할 그런 부정선거들이 저질러야 됩니다. 3인 1조로 짜가지고 가서 너 누구 찍었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밀 선거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그 공개 선거를 하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유당 안 찍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리고 뭐 무더기 표를 막 집어 넣어버리고 그냥 선거 투표다 가서 불 끄고 막 한꺼번에 그냥 토를 넣다든지 이런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제4대 대통령 선거 때 부정선거가 3월 15일 날 저질러지고 이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던 마산 상고에 다니는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그 당시에 데모를 하다가 결국 어때요? 최루탄에 얼굴을 맞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죽어서 행방불명이 됐어요. 근데 며칠 뒤에 마산 앞바다에 시체가 떠올랐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최루탄 탄통이 박혀가지고 나온 그 얼굴이 사진이 신문에 공개되니까 전 국민이 분노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드디어 1960년 3월 15일 날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서 특히 이제 마산 의거 이후로 결국은 4월 19일 날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시위가 학생들로부터 시작되지 나중에는 일반 시민까지 참여해서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더라. 특히 1960년 4월 25일 날 전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들, 머리가 허연 대학 교수들이 노 교수들이 이승만은 하야를 주장하면서 학교를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은 이제 결국 국민이 원한다면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하야를 했죠. 근데 나중에 그 당시 미국 대사가 써놓은 회고록을 보니까 이승만은 끝까지 비겁하게 하야를 안 하려고 그랬대. 근데 미국 대사가 너 어쩌려고 그래. 국민들의 저항이 저렇게 거센데 말이야. 네가 하야 안 하면 안 돼. 큰일 나. 빨리 하야해가지고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하야했답니다. 근데 지가 발표할 때는 뭐라고?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도 그만둬야지 하면서 말이지. 마치 국민들의 요구를 지가 수용한 것인 양 이런 거짓말을 하고 결국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났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60년 그 4월 혁명 이후에 허정 과도 정부가 등장. 이 허정 과도 정부는 뭐냐? 그 다음에 이승만이 만드는 헌법을 다시 개정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 때까지만 권력을 쥐고 있는 나라의 권력이 공백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 헌법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할. 알겠어요? 제2공화국이 등장할 때까지 과도 정부를 이끌 내각 수반이 바로 누구냐? 허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1960년 6월 15일 날 내각 책임제 개헌, 우리나라 역사상 내각 책임제 개헌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대신 다수당의 그 대표가 총리를 맡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게 바로 뭐야? 내각 책임제죠. 그래 안 그래? 내각 책임제. 그래서 1960년 4월 혁명 이후에 내각 책임제 개헌이 단행되고 이 내각 책임제 개헌에서는 내각 책임제 개헌에서는 결국 윤보선은 명목상 대통령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국가 원수로서 형식상 국가의 대표고 실질적으로 뭐야? 실권은 총리인 장면식이 됐다. 알겠죠? 그래서 장면 내각이 구성됐어요. 제2공화국이죠. 이렇게 헌법을 바꿨으니까. 1960년 7월 29일 날 총선거에 의해서 결국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자유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정권교체 과정이 뭐야? 바로 4월 혁명 때문에 그 이전에 자유당 이승만 정부를 타도하고 결국은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독재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저항 정신을 가졌다. 또 그 저항 정신을 액션으로 옮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시민혁명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 이전에 절대 왕정에 항거했다는 게 중요하잖아. 항거라는 것이 바로 저항 정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 정신의 발로인 시민혁명이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시민혁명이 없는 대신에 독재에 저항하는 저항의 역사가 4월 19일 4월 혁명 그리고 5월 17일 5월 광주 민주화운동 그죠? 그리고 60항쟁 알겠어요? 이런 아주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가 막히게도 4월, 5월, 6월에 쫙 배치되어 있습니다. 4.19, 5.18, 60 알겠죠? 이렇게 독재에 항거했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기록이 있죠. 역사 기록이.
자, 그 다음에 예, 과도 정부와 장면 내각에서의 정치 사회적 변화 양상을 봅시다. 여러 가지 이승만 독재 정권, 자유당 독재 체제에 억눌려 있던 혁신 단체들, 진보적인 단체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남한 내에 있던 좌파들이 이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혁신당, 통일사회당, 신풍회 이런 단체들이 등장했고요. 특히 이제 이 당시에 벌써 장면 내각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마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마치 제3공화국을 세운 박정희의 전유물인 양 얘기하지만 사실은 박정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벌써 우리는 이렇게 제2공화국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초를 이미 잡아놓은 셈이었어요. 노동운동이 활성화됩니다. 한국노련, 교원노조가 결성되고요. 그 다음에 통일여기가 고조. 그래서 민간 교류를 허용하는 것을 촉구하는 통일여기가 얼마나 고조됐냐면 그 당시 젊은 학생들, 지식인들이 야, 이렇게 우리가 분단 상태로 있지 말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우리 판문점에서 서로 껴안고 통일에 대해서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낭만적인 감상적인 그런 통일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통일운동이 너무나 과열되고 한번 4.19를 통해서 그러니까 데모를 통해서 시위를 통해서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때? 그 다음부터는 이 민중들이 말이에요. 이제 모든 것을 데모로 처리하려고 그래. 말이 안 돼? 말이 안 통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 그럼 알았어. 직접 가서 우리가 시위를 해야 돼. 이렇게 시위를 밥 먹듯이 해댔습니다. 얼마나 시위가 많았냐. 나중에는 초등학생들까지 시위. 초등학생들이 피켓 들고 나왔어요. 언니, 오빠, 제발 데모 좀 그만하세요라고 데모를 그만하라는 데모를 초등학생들이 했답니다. 알겠죠? 이렇게 시위가 밥 먹듯이 이렇게 시위가 전개됐다. 이것이 결국 뭐냐? 군대에 있던 선글라스 사나이 박정희가 군대를 튀어나오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됐죠. 알겠어요? 질서를 잠다라는 명목하에. 자, 개혁의 지연과 사회 혼란 볼까요? 보수 세력이 역시 이제 자유당이나 이렇게 자유당 정권에서 특권을 누리던 이런 보수 세력이 여러 가지 개혁을 저지하고 있었고요. 민주당이 구분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구분이 우리나라 야당에 있어서 그 아주 중요한 이 민주당이 지금의 통합민주당하고 똑같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 민주당이에요. 그 민주당 가운데 민주당 구파, 민주당 신파로 나눠지고 민주당 신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 민주당의 계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개혁 후퇴와 함께 사회 혼란이 일어나더라. 이거 보세요. 개혁 후퇴와 사회 혼란을 빙자해서 결국 뭐냐? 선글라스 사나이 박정희가 5월 16일 날 1961년 5월 16일 날 5.16 군사정변을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5.16 군사정변 이후에 박정희는 군사정권, 군사재건 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서 군인 신분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알겠어요? 그러다가 1963년 결국은 헌법을 또 바꿔서 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고 자기가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이 혼란을 수습하고 나라가 안정되면 다시 군대로 돌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혁명 공약이라는 이 공약을 했는데 공공에 대한 약속이 공약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약속을 버리고 내가 군복을 벗고 다시 대통령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나같이 어리석은 군인이었기를 바랍니다라고 지가 대통령 취임사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어리석은 박정희를 닮은 그 박정희 후배들이 그 뒤에 누구야? 전두환, 또 노태우, 최규하도 박정희 후배입니다. 만주 군관학교 후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줄줄이 그냥 그 박정희 운명을 따라갑니다. 알겠나요? 아이러니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3공화국이죠. 헌법을 또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 지선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주임제로 바꿨고요. 그래서 5대 대통령에 당선되더니 1965년 이거 잘 나옵니다. 한일협정이 체결되고 일본과 그 당시에 국교가 체결되지 않았는데 이걸 타결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월남 파병을 단행해서 젊은이들을 월남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월남에서 벌어들인 그 돈으로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 다음에 6대 대통령 선거에서 또 당선되더니 결국은 뭐냐? 삼선 개헌을 단행했어요. 삼선 개헌 중요하죠. 이제 권력의 맛이 들은 거야. 2번만 대통령 하지 말고 난 3번 하게 해주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 중임 제한을 개정하고 삼선 개헌에 성공했습니다. 삼선 개헌에서 성공한 다음에 박정희하고 숙명의 라이벌 김대중이 붙었는데 1971년 일이죠. 이때 박정희가 김대중을 거의 한 100만 표 차인가 90몇만 차인가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다음에는 내가 김대중한테 권력을 내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는 어때? 그래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는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 알겠죠? 그래서 10월 유신을 단행하고 헌법을 고쳐서 영구 집권을 획책합니다. 거의 총통제와 마찬가지로 무제한으로 대통령을 해볼 수 있게. 또 대통령 뽑는 것도 어때요? 국회에서 뽑는 것도 아니야. 아예 대통령 선거인단을 토요일 주재 국민회의라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만들어가지고 자동 거수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그 당선될 확률이 뭐 99점 몇 프로. 박정희 혼자 출마.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 이런 독재를 우리는 유신 독재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그야말로 삼권뿐만 아니라 군, 통수권, 외교권 모든 것들이 대통령한테 집중되는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게 됐다. 유신 헌법으로. 그죠? 1979년 8월 달에 YH 무역 사건이 일어나고 당시 이제 또 그 신민당 당수였던 누굽니까? 예. 이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되게 되죠. 이 YH 사건과 함께 또 YS 그 김영삼 제명 사건이 결국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마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푸마 항쟁이 있게 되고 이 푸마 항쟁 때 결국은 군인과 탱크가 공수부대와 탱크가 부산의 진주에서 마산의 진주에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데 이 진압 과정에서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그 다음에 그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제 모여서 그 아마 부마 항쟁을 진압하는 것들을 논의하고 당시 전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근데 사전에 김재규는 이 박정희를 죽여야만 이 땅에 민주주의가 꼽힐 거라는 확신을 갖고 박정희를 죽였다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박정희를 죽이고 이 박정희를 피살한 사건을 우리는 1979년 11.6 사건이라고 합니다. 11.6 박정희가 피살됐습니다. 그 밑에 이제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이 있는데 중임 제한이 철폐되고 6년짜리입니다. 임기. 알겠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고 간선제입니다. 통일체 국민회의가 대통령을 뽑았죠. 국회의원 3분의 1까지 임명했으니 입법권도 대통령한테 거의 넘어간 겁니다. 그냥 국회의원 선거에서 절반을 먹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3분의 1을 또 얹어주니까 완전히 국회를 장악한 거죠. 헌법도 언제든지 뜯어고칠 수 있는 그런 의원 정족수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헌법위원회, 대법원 판사, 검찰, 총수, 하여간 최고 권력자들은 전부 다 대통령 임명. 그러지 온 나라의 권력자들이 전부 다 대통령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1인의 지배가, 1인의 독재 체제가 구축되게 된 거죠. 그죠? 그것도 영구집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 그러는데 이미 박정희도 말이에요. 유신헌법 때 이렇게 세습체제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지가 그냥 계속 독재해 먹으려고. 알겠어요? 그 정신을 이어받은 지금의 박 대통령이 줄기차게 이제 또 권력을 어떻게 끌고 갈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우리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죠? 긴급조치권이라는 악법을 만들어서요. 유신헌법에 대한 비방과 논의를 금지하고 1일 9호까지 발동했는데 긴급조치 9호 악명 높은 긴급조치죠. 그래 안 그래? 이게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알겠어요? 최근에. 그 다음에 이제 11.6 사건 이후에 박정희가 피살당하고 그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통일치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유고 시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게 됐어요. 그 대행한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뽑아서 최규하가 잠깐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규하를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뭐냐?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당시 이제 그 대통령 피살을 수사하던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소장 전두환이 당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체포한 사건이 바로 12.12 사건이죠. 그래 안 그래? 특히 이제 전방에 있던 구사단인가요? 당시 노태우가 사령관으로 있던 구사단 병력을 빼내가지고 최전방이 뻥 뚫려버린 거야. 전방을 지던 군인들이 떼거지로 서울로 와가지고 한남동에서 막 총질하고 싸웠습니다. 이런 웃기는 경우가 일어난 거야. 권력의 눈이 먼. 알겠어요? 그래서 국방 의무를 완전히 버려버린 그런 노태우였죠. 결국은 대통령을 위협하고 반란을 정당화하고 반란은 수괴인 전두환이 실적으로 권력을 쥐었죠. 이 사실을 알고 우리들이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그 시위를 벌였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 이게 이제 80년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당시 이제 서울역 앞에 한 10만 명 정도 그 민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군대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그런 그 가능성이 보였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잠깐 집에 돌아가 좀 쉬자. 휴지기를 갖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모가 이제 좀 잦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결국은 뭡니까?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당시 전국이 사실은 계엄이었습니다. 제주도만 계엄령이 내리지 않고 있었는데 제주도까지 계엄령을 내리고 전부 다 각 대학에 공수부대들을 진주시켰어요. 알겠어요? 대학을 군인들이 점령해버린 거야.
그리고 대학에 휴교령을 내가 대학생들을 학교 못 오게 한 겁니다. 근데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전남대학교 앞에 가지고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학교에 가서 놓고 온 것도 있고 책도 갖고 와야 되고 우리 기숙사에 빨래도 두고 왔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공수부대들이 대답도 안 해. 와서 몽둥이로 패고 막 그 유혈이 낭자하게 됐죠. 이 광경을 보고 야 이거 봐라. 옛날 전투경찰이 데모를 맡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전투경찰이 막을 때는 말이에요. 전투경찰 중에는 그 학생으로 있다가 군대 가가지고 군대 대신 전경으로 가서 이렇게 같은 동료끼리 있기 때문에 데모를 막아도 장난으로 막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데모 잠깐 쉴 때는 빵도 갖다 주고 계란도 갖다 주고 이랬었는데 알겠어요? 공수부대 새끼들은 말도 안 하고 말이야. 그냥 훨씬 더 긴 데모 진압용 방망이로 사정없이 머리부터 내려치는데 피가 막 튀고 이런 관계를 보고 야 이거 장난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다친 학생들을 끌고 시내에 나와서 이런 참상을 알렸죠. 그래서 시민들이 합세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알겠어요? 광주 민중항쟁이 5월 18일 날 터지게 됩니다. 그죠? 자, 이 5월 18일 날 광주 민주화운동을 5월 27일 날 진압했어요. 당시 이제 시민본부가 있었던 도청을, 전남도청을,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을, 그 공수부대가 결국은 새벽에 기습적으로 해서 전부 다 사살하거나 체포하고, 결국 이제 어때요? 실제로 전두환이, 그죠? 대통령 자문기구 형식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위라고 합니다. 국보위를 만들더니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해. 이 당시 전두환은 국보위 의장으로서 또 그 당시 이제 최고 정보 기관이 안기부였죠. 안기부 안기부장 서리로서 안전기획부장 서리로서 이렇게 그죠? 보안사령관 출신의 전두환이 그러니까 최고 권력 기관을 다 깨어찬 거야. 알겠어요? 박정희가 해먹던 그 수법을 그대로 또 흉내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통일적 국민회의에서 11대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허수아비 대통령 최규하를 몰아내고 지가 대통령이 되더니 결국은 뭐예요?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7년 단임제 이 말 나오면 전두환 때 몇 공화국의 헌법을 바꿨으니까 5공화국이죠. 5공화국. 유신헌법이 4공화국. 그 다음에 전두환이 5공화국이죠. 7년 단임제 대통령으로 선출됐어요. 이때는 통일체 국민위원회에서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을 따로 만들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출범되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이 전두환처럼 나쁜 놈이 없습니다. 정말 광주 민주항쟁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을 뿐만 아니라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죠. 광주 민중들을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또 어때요? 제5공화국 이후에 엄청난 그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언론 탄압뿐만 아니라 알겠어요? 학원 탄압이며 알겠죠? 학교에 그 전투경찰 병력이 실제로 주둔하고 있었고 그 수많은 그 데모를 말해요. 아주 그 포압적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갈 방법이 없었던 학생들이 미 문화원에 방화를 하기도 하고, 그죠? 또는 뭐 투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최악의, 최후의 그런 그 반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데모를 하던 박종철 군이 고문을 받다가 물고문 뭐 전기고문 별하별 고문 받다가 죽었죠. 그죠? 고문 받다가 죽었는데 그 당시 경찰이 박종철 군의 사망 사건을 발표할 때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소렸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쳤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그 4.13 호원 조치 이후에 결국은 시민들의 항쟁이 일어난 게 60민주항쟁이고 알겠어요? 60민주항쟁 1987년 6월 10일 그 당시 시민들의 주장은 뭐냐? 야 전두환 네가 만든 이 헌법 바꿔. 그리고 우리 그들이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습니다. 알겠죠? 특히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전부 다 깜방에 갇혀 있거나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거나 했던 누구야? 김대중, 김영삼, 또 뭐 김종필 이런 사람들 풀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4.13 호원 조치가 60항쟁으로 결국은 깨지게 되죠. 그래서 직선제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게 헌법을 수호하는 조치다 이거야. 개헌 논의를 하지 말라. 내가 만든 헌법을 지키겠다. 이 4.13 호원 조치를 깨인 게 바로 뭐라고? 60 민주항쟁이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이미 뽑혀있던 누가? 노태우가 6월 29일 날 6.29 항복 선언을 합니다. 알았어 국민들 너네들 뜻대로 해줄게.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좀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항복 문서를 받아내서 이게 바로 6.29 선언문이야. 알겠죠?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단행하고 알겠어요? 5년 단임제 대통령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헌법입니다. 알겠어요? 이때 만들어진 이 헌법에 의해서 결국 김대중 등이 사면 복권되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김대중과 이쪽에 누가 있어요? 김영삼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노태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이 붙으면 여기 또 누가 있죠? 김종필이 있죠. 그래서 이 세 명의 김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쓰리김, 삼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이야. 당시 표 대결로 봤을 때 얘가 30몇 %밖에 안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표를 찢어가 발견이니까 결국 안 돼. 그래서 이 둘이 좀 단일화 시켜라.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지난번 대선 때도 안철수하고 문재인하고 단일화 시키자 국민 압력이 거셌던 게 이때의 패배 경험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어요? 야, 이렇게 나오면 말이야. 그 결국은 죽 서서 개중꼴 된다. 또 엉뚱한 놈 대통령 만들지 말고 이렇게 단일화 시키라고 했는데 절대 단일화 안 했어요. 결국 어때요? 그 뒤에 김영삼이 그 다음 대통령 해먹고 그 다음에 김대중이 또 그 다음 대통령 해먹고 김종필만 천하의 2인자로 계속 살다가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은 돌아가셨고 김영삼, 김종필은 이제 머지않아 죽을 겁니다. 알겠죠? 풍은 아들이죠. 풍은 아. 이렇게 해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지금 헌법에 의해서 여러분 봐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김영삼이 결국은 노태우 밑으로 기어 들어갔죠. 이 둘이 들어갔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3당 합당이라고 합니다. 당시 민주정의당, 민정당이었던 노태우와 당시 민주당이었던 김영삼, 그 다음에 자민당이었던 김종필, 이 세 개를 합쳐서 3당 합당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김영삼이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김영삼이 대통령 되고, 그 다음에 김영삼 다음에 김대중이 대통령 되고, 김대중 이후에 노무현이 되고, 노무현 이후에 이명박이 되고, 이명박 이후에 이명박근혜가 됐죠. 그래 안 그래? 박근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부분은 워낙 현재 진행형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가 논란에 많이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이제 노무현 그 이전에 김대중 이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면서 우파들이 집권했어요. 근데 우파들이 이명박 때 결국은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면서 말이야 우파들이 다시 권력을 빼앗았죠. 그리고 박근혜가 또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이 10년 동안에 정말 우리나라 자연환경 완전히 다 파괴되고요. 알겠어요? 4대강 사업 하느라고.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별로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어떤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결국 우리는 뭐냐?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역사 속에 살고 있구나.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가 지금도 진행형인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역사는 공부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역사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잘 만들어야 될,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우리가 잘 판단하고 우리가 잘 행동하고 우리가 후세들한테 좋은 것들을 남겨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역사라고 봅니다. 이게 놓으니까 마치 한국사 수업이 다 끝난 것처럼 그런 비장한 분위기가 돼버렸는데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경제로 또 넘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한국사를 계속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 견뎌와서 수고했습니다.